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사과, 능금 있죠. 사과와 관련한 그 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왜 사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 이 최근에 제가 영주 자락길을 이제 자락길 중에 하나를 이제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길 이름도 짓고 했는데, 이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왕의 길, 경주에 있는 이 왕의 길이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왕의 길을 제가 스토리텔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이제 그래서 경주 왕의 길은 사실은 제가 그 2007년도부터 해서 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길 개발을 하고 이름을 짓고 스토리를 만든 이제 그 길이 바로 이 왕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이 책도 이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대한 그 생각이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왕의 길이 인연이 되어서 상당히 그 지역에 뭐 다른 길을 만드는데도 이제 참여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 경주에는 이제 그 원효와 관련된 길도 있죠. 이제 그래서 어, 원효선사, 원효대사가 여섯 공주와 만나던 그날, 여섯 공주와 만나던 그날, 설총을 낳기 위한 어, 것이었는지, 아무튼 이제 사마령을 거쳐서 사마령에 올라서 미륵 부처님한테 이 차를 공양하고 내려오던 그 길, 그 길입니다. 공양하고 내려와서 여섯 공주와 만났던 그 길이거든요. 이제 그 길도 제가 이제 스토리를 입히고 했는데, 뭐 경주 사랑길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 뭐 남은 시간에 석곡 이규준을 하다가 남은 시간에 석곡 선생보다도 이 부분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어제 이제 길과 관련한 경북도에서 이제 길과 관련한 강의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정리하다가 자락길,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사과와 관련된 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요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주 자락길이에요. 이 자락길은 이제 스스로 자자에 즐거울 낙자 해서 여기 영주에는 소백산이 있잖아요. 자, 이 소백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요 부분, 자, 요 부분인데 소수서원, 자, 소수서원이 있는 요 부분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 죽계거든요. 죽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수서원을 따라서, 자, 이 소수서원을 따라 가지고, 자, 이 소수서원이 있고, 소수서원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수능향교가 있고, 수능향교 따라서 쭉 올라가면 배점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던 그 마을이 있고요. 지금 요 계곡인데, 요 내가인데, 요게 이제 죽계입니다. 죽계. 여러분, 죽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안축의 죽계별곡. 안축. 그죠? 건재 안축 선생이 쓴 죽계별곡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죽계별곡. 바로 이 죽계별곡이 바로 이 여기에서 이제 불려졌어요. 이제 죽계별곡이 여기에서 불려졌는데, 자, 이 죽계를 따라 가지고 죽계구곡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설정이 되고 아주 해서 요 부분이 지금 영주 자락길에 있어서 1코스 1자락길입니다. 1자락길. 자, 1자락길이 되는데 여기에서 배점 마을에서 좀 요렇게 나가면 이제 11자락으로 넘어가는데 이 자락 이렇게 소백산 요렇게 보면 요 1자락을 시작을 해서 2자락, 3자락, 4자락, 5자락, 6자락 해서 12자락까지 이렇게 여기 이제 소백산 요 1자락은 또 여기는 여기 코스는 태계 이황 선생이 소백산을 유람할 때 소백산을 이제 유람을 할 때 소백산을 오를 때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이제 그래서 영주의 자락길의 1코스, 제1코스가 바로 이 순흥 있는 요 부분입니다. 자, 소수서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순흥에서 이 소수서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 일자락이 있는데 요 일자락과 관련된 요 마을 전체를 두고 요 코스 전체를 가지고 뭐 새롭게 확장해서 1코스가 확장이 되어서 요 13자락 뭐 코스 자락길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요 코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름을 지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고민을 쭉 하다가 이 코스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먼내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멋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고어에서 이 멋은 사실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공자께서 정명사상 이름이고 그죠?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름이고 그 어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잖아요. 이 그 신상구 이러면 나를 탁 떠올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전체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지혜관 이렇게 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지혜의 관이 되겠고, 그죠? 이 인문관을 가지고 뭐 정진관이든지 뭐 다른 이름을 하면은 또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혜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전체를 다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요 먼내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고 옛날에 이제 멋을 뭐라고 했느냐면 바로 이 능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예요. 옛날 고. 신라 때 이제 삼국시대 때 이렇게 이제 멋이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한 2달 정도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게 이제 멋이 능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사과나무 밭입니다. 이 전체. 이 전체 마을이 다 사과를 키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고 사과가 굉장히 있어서 처음부터 이 여기를 걸으면서 죽계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과 일자락과 변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누어져 서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자락이 이제 선비길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같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게 이 과수원이 많아서 사과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사과나무 길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멋이 바로 능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능금이고 이 내라고 하는 게 능금나무 내자입니다. 한자로. 자, 능금나무 내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요것도 멋도 능금이고 요 내자도 능금나무고 하니까 요 딱 합하니까 멋내가 나와요.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멋스러운 냄새, 내음이 되죠. 내음. 예. 맛스러움보다 멋이 훨 낫잖아요. 이 의미가. 그래서 멋스러운 내음이 나는 길, 즉 향기가 나는 길. 뭐 이렇게 해서 이 멋스러운 능금나무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멋내길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수 농사 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멋내길 이렇게 하면 사과나무를 생각을 하면 이곳에 와서 사과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농작물을 판매하는데도 이 이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멋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어주고 멋스러운 능금나무길에서 멋내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자, 뭐 이제 이름 지어준 것에 대한 의미보다도 오늘은 이제 이 멋내 이 사과나무와 관련된 이 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자, 그래서 이름이 곧 얼굴이잖아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거니까. 자, 컨셉 이렇게 해서 사과의 명칭과 유래에서 오는 의미들과 지역의 문화 자원과 특산물을 연계하여 기의 이름을 고민했다. 예, 고민하자. 이게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가 곧 능금과 관련한 한자어는 내금 해서 이 금이 뭡니까? 이 저기 새, 그죠? 새가 날아온다는 거죠. 새가 날아올 만큼 향기에 취해서 사과 향기에 취해서 새가 날아올 만큼 그렇게 이 향기 나는 과일이 바로 능금나무다. 내금. 그래서 이름이 내금이에요. 내금. 그 다음에 임금해서 이 금자, 요 금자는 능금나무 금자입니다. 스플림자 능금나무 금 해서 임금, 우리말로 임금이잖아요. 이제 임금이라고 할 만큼 아주 향기가 나고 맛이 있는 과일이다. 이렇게 해서 임금이라고도 이렇게 사과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림이라고 해서 그럴 문자 스플림자, 글의 향기가 나는 글의 글숲과 같은 그런 과일이다. 그래서 이제 선비와 관련된 과일이 바로 이 사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죽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도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죽계 자락에 전부 이 이제 안향, 안축, 뭐 안시, 수능 안식이죠. 수능 안식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유학에서의 중심 인물들이 바로 여기에서 다 있었거든요. 책에도 이곳을 들러가지고 소수서원을 들러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이제 백운동 서원, 그 소수서원이 바로 여기에서 조세붕에 의해서 했으니까 유학의 발산지, 그죠? 터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과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과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내는 능금나무 내자 내금 사과의 맛과 향기에 대해서 중심이 되어서 빛깔이 좋아 새들이 날아온다. 임금 이렇게 해서 능금나무의 아름다움과 향기, 빛깔을 임금으로 표기를 했다. 임금이라고 표기할 만큼 그렇게 그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그런 과일이다. 물림과 해서 빛깔과 향기, 맛으로 인해 뛰어남을 지니는 것을 상징적으로 학문의 기품을 과일의 이름에 투영을 해서 된 것. 자, 이렇게 이제 다 멋지게 이름들이 내 의도와 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컨셉을 해서 이 길에 유학자들이 많더라. 안양, 안축, 태계 이황, 신제 주세붕, 그리고 이 태계 이황의 이제 제자인 그 누굽니까? 요 배점이라고 하는 인물. 이 배점이라고 하는 인물도 대단해요. 저는 이제 이 배점이 그 이제 대장장이였거든요. 이 대장장이인 배점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계 이황 선생이 이 소수서원에 계실 때 제자들을 이제 그 가르칠 때
이 배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저 대장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소수서원에 쓸 그 호미하고 굉이하고 이 농기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납품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배점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배점이 소수서원에 이제 그 홈이라든가 이것을 갖다 이제 주는데 이 사람은 만들어서 매일 가져가는 거예요. 매일 가져가요. 매일 가져가서 왜 가져가느냐면 소수서원에 이제 그 책을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원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 서원 마룻바닥에 마루 밑에서 마루 같으면 우리 고택에 보면 이 마루하고 이 밑에 단하고 사이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요 마루 밑에 들어가 가지고 책 읽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점이 소수서원을 가는 이유는 호미하고 이런 걸 갖다 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이유가 되겠지만 이걸 핑계로 해서 매일 가서 소수서원의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것을 귀동냥하는 겁니다. 귀동냥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그 태계 이황 선생이 배점을 만났습니다. 봤어요. 이 마루 밑에서 책을 읽으니까 그렇게 저 책을 읽지 말고 들어와서 들어라. 마루 밑에서 기어가지고 거기서 들으니까 태계 이황 선생이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이제 들어라. 너는 누구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배점이 태계 이황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주 천민이었지만, 그죠? 천민이었지만 그 학문을 좋아한 그런 인물로 배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저런 오히려 이 소수서원에 있었던 그 학생들보다도 태계 이황의 이황 선생의 어떤 모습도 이제 위대한 부분입니다. 인데 이 배점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 태계 이황 선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배웠습니다. 예전에 서당에서 우리 저를 가르친 뭡니까 선생님 조남이 서한 김희자 진짜 쓰시는 분. 요즘 조남까지 잊어버리고 돌아가신 지 하도 오래되니까. 그래서 서암 선생님이 이제 밥을 빌어 먹으러 온 사람에게, 그죠? 이제 거지죠. 이제 이 밥을 일주일 동안 주고는 글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아주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참 태계 이황 이 배점과 태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을 많이 떠올렸어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 공자가 이제 사람은 무류, 이제 유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류. 사람은 무류. 우리가 계급적 질서 속에서 유형을 나누어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유형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비, 천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재단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교, 가르침이 있다. 사람은 배우면 뭡니까? 배움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면 변한다는 거죠. 이 무류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 어디 있고, 그죠? 이 공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재단 지어 가지고 등급으로 이렇게 재단 지어서 사람을 규정 지을 수는 없다 했습니다.
단지 뭡니까? 가르침. 이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생이지지, 이 뭐 생이지지 학이지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곤이 학지냐. 그러니까 이 곤이 학지자, 요 놈자자, 요런 사람이냐, 아니면 곤이 불학, 배우지 않는 사람이냐, 이거의 차이만 있다는 거죠. 불학자. 이 사람의 등급은 요 생이지지자, 학이지지자, 뭐 생이지지자는 태어날 때부터 안 사람들, 학이지지자 배워서 안 사람들, 곤이 학지자, 힘들지만 학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죠? 힘들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힘들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뭐 여러분들 같은 그런 분들이 다 이 곤이 학지자예요. 힘들어요. 공부가 뭐 쉬운 게 아니죠. 저도 뭐 박사까지 이렇게 할 때까지 보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큰 어려움보다도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죠. 이제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뭐 그래서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뭡니까?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죠?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가운데 공부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포기하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이래가 뭐 겨우겨우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참 힘들구나. 공부라고 하는 뭔가의 목표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게 힘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뭐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공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어떤 부분들은 힘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바로 또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온리 공부만 하면 되니까요. 공부는 답이 와요. 답이 옵니다. 공부만큼 답이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공부한 만큼 머리가 맑아지고요. 그죠? 공부한 만큼 웃음이 많아지고, 공부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죠. 이제 그거는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러면은 플러스 되는 만큼 우리가 웃음이 많아집니까? 행복해집니까? 이게 사람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플러스 되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이 행복보다는 또 다른 어떤 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공부는요, 그런 게 없어요. 플러스 되면은 되는 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고, 그게 가장 삶의 큰 행복이고 또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이런 게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백이죠. 자존심, 이런 게. 자, 그 뭐 이야기가 어긋났는데, 이 권위 학지, 그래서 괴롭지만 뭡니까? 학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괴롭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다 깨달음이라고, 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결국은 각하죠. 왜냐하면 배우니까, 배우려고 하니까 배우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곤이불학입니다. 힘들어서 뭐 포기하는 거, 공부하지 않는 거. 이것은 결국은 깨달음이 없게 되는 거죠. 불각, 그죠? 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공자께서도 생이지지자, 태어나면서 아는 그런 사람, 생이지지자도 각해요. 공자 같은 분들은 30에 립 했거든요. 그러니까 30살에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다. 부처님 같은 경우에 뭐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자신의 어떤 주체, 그죠? 자기 주도적 삶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잖아요. 이 존은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존귀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위대한 성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지위와 학문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숙이는 게 미덕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 오래 가요. 이제 오래 갑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내가 존귀하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태어나시면서 태어나자마자 위대한 성인이기 때문에 뭘 알았습니까? 나의 아이덴티티,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죠. 예,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체성, 주도적인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바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이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죠. 그 부처님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다 하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요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현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결국 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달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 내 삶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나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 존귀가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인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생이지지자, 태어나자마자 아는 분들, 부처님 같은 분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들, 위대한 분들이죠. 그래서 공자 같은 분, 이분들은 태어나자마자 각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현이라든가 하는 그 제자분들, 그죠? 뭐 태계 이황 선생 같은 분들, 이 다 현인이잖아요. 해제 이현적 선생 같은 분들 다 현인이네요. 이분들은 이제 스승이 따로 없어요. 뭐 스승 태계 선생이 해제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물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분들은 그 스스로의 학문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의 공부를 통해서 학을 통해서 깨달아 갔던 분이고 길을 열어준 분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 학위지지자의 부분들도 나이는 생이지지자보다는 늦게 깨달으지만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권위학지자 우리들은 어떤 건가? 죽기 전에 깨달으면 되겠죠. 죽기 전에 깨달으면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지만 뭡니까? 학지 가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권위불학자,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는 사람. 이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자가 말씀을 했어요.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아무튼 뭐 저 태계 이황 선생하고 배점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쪽이 나왔네요. 그죠? 주제가 자, 그래서 이제 태계 이황의 경우에 이 길 위에 이 길에 스토리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거를 하고
뭐 기름을 이렇게 짓고 고려도경에 이런 게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이처럼 능금은 자 능금은 이제 사과를 잡수실 때 이제 앞으로 사과를 잡수실 때 항상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색깔과 향기의 아름다움으로 학문이 깊음 임금에 비유하였고 그래서 뭇새들이 향기와 빛깔을 쫓아 몰려드는 숲을 이루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과를 한번 잡숴 보세요. 그러면 사과 맛이 더욱더 날 겁니다.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학문과 덕성이 가득 차 겉으로 그 아름다움이 발산되는 군자와 군주를 상징하는 과일이다. 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규정을 짓기를 공부를 하다 보니 이를 쭉 모아보다 보니까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학문과 덕성이 가득 차서 겉으로 그 아름다움이 발산되어서 무새들이 무리지어서 이 사과를 찾아오는 그죠? 군자와 군주를 상징하는 과일이다. 그래서 군자면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주위를 따라오잖아요. 군주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늘의 북극성이라고 했잖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무별들이 쫙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는 이런 모습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과 덕성이 가득 차고 깊어지면은 결국 그 향기가 겉으로 이제 품어져 나와서 새들이 쫓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향기를 찾아서 쫓아온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 지봉 이수광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아주 뛰어난 분인데 실학자이기도 하고 그죠? 이수광입니다. 이수광 선생이 겨울 그죠? 겨울날 겨울 동일 겨울날에 식 먹다 뭘 먹었습니까? 내금과 내금이라는 과일을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금이라고 하는 과일이 뭡니까? 사과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먹고 찬미한 시가 바로 이 아래의 요시입니다. 동일 겨울날 식 먹었다. 내금과를 먹었다. 이겁니다. 기품 단거 중과선하고 응수개개직 천전이라 이래 됩니다. 아주 멋지죠. 자, 기품 단거 이렇게 단아하게 거쳐하다 하니까 뭐 다 거쳐하다까지는 뭐 가지 저 풀지 않아도 기이한 모습 단아한 모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품거를 합해가지고 기이하고 단아한 품질 뭐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기이하고 단아함이 뭇 과일보다 우선이고 뛰어나고 이래 되죠. 뭇 과일보다 뛰어나고 우선이고 우선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이함과 단아함. 기이하면서도 단아함이 뭇 과일보다 앞선다는 거죠. 뭇 과일보다 앞선다. 그래서 여기는 함은 문장으로 본다면 선어 중과 이렇게 하면은 함은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과 뭇 과일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되죠. 요 어는 어디에서 어디에게는 누구에게는 무엇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어가 그래서 뭇 과일보다 뛰어나다. 이게 이제 일반 문장으로 쓰면 이렇지만 이 시 속에 들어가니까 중과 선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과 선 하니까 그죠? 하니까
응당 모름지기, 응당 모름지기 일 것이라, 일 것이다. 응당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그죠? 일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응당 모름지기 개 하나하나가 직접적으로 직접 뭡니까? 곧 뭐 이래 되겠죠. 곧 천금이라네. 천금 값이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땅히 한 이렇게 되죠. 당할 당자에 한 추운 날 이렇게 죠. 이렇게 되겠죠. 추운 날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에 만천 이 만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이 만천은 저기 뭐 동방삭 그죠? 동방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숭아를 서왕모에게 복숭아를 이제 세 번이나 훔친 인물이 바로 이제 동방삭이죠. 그죠? 동방삭의 이 호가 만천입니다. 만천입니다. 그래서 동방삭도 서왕모에게서 복숭아를 세 번이나 훔쳤던 인물, 선도 복숭아를 세 번이나 훔쳤던 인물인 동방삭도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이 천금 같은 이 사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얻기가 어렵다. 훔쳐서 얻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갈증을 푸는지라 문어는 이제 사마상녀 이제 우리 사마천 사기를 보면 나오죠. 이 사마상녀라고 하는 사마상녀의 그 호가 문헌입니다. 이 사마상녀. 그래서 이제 이 사마상녀가 이제 소갈증. 저도 이제 조금 소갈증이 있는데 소갈증을 앓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소갈증에 이 소갈증이 나오게 되면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즉시 이 소갈증이 해소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헌 사마상녀가 이제 소갈증이 일어날 때, 이 입이 마를 때 사과를 탁 한번 베어 먹으면 바로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그 만천 동방삭도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사과를 얻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갈증을 푸는 질환 요거는 귀학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요거는 갈증을 푸는 것에 이 사과가 아주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상녀 같은 인물, 소갈증을 앓는 인물들이 바로 이 사과를 한번 탁 베어 먹으면 소갈증을 확 낫게 해주는 그런 사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간옥기 상처연하고 그 다음에 노응성협 뺨협자입니다. 뺨 협자고 요 불다 선홍빛 그러죠. 선홍빛 이 불다 그 다음에 뺨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자는 이제 이 따다는 거예요. 요 선수가 있잖아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따다 무엇을 따다가 됩니다. 딸적이 되고 내선 따오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오다 그 다음에 선은 드물선자가 아니라 선명할 선자입니다. 조선할 때 아침에 해가 선명하다 해서 조선이 되죠. 이 조선 선명하다. 자, 서리가 이 옥기에 그 백옥 같은 살이죠. 이 아주 하얀 살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하얀 살, 이 사과의 그 사과 안에 그죠? 요 살을 서리 같은 사과를 이제 서리 앉은 이 사과의 그것을 보면 일찍이 이 처연 이제 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이 뭡니까? 이슬이 뭡니까? 붉은 뺨, 붉은 뺨. 이 붉은 뺨에 엉거리죠. 맺혀져 가지고. 어떤 건지 알죠? 예. 요 사과에 이 그림이 이런 사과에 요 이슬이 요 서리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거죠. 맺혀서 딱 올 때만 오니까 더욱 더 선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빛깔이 요 서리가 이렇게 맺혀져 있으니까 이 빛깔이 선홍빛이 더욱 더 이제 선명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영인, 요 영은 뭐뭐로 하여금, 자, 이 사람이 저 시킬 사자, 뭐뭐로 하여금 사자, 시킬 사자 되죠. 자, 사자, 뭐뭐로 하여금, 이 영자는 뭐뭐로 하여금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일짝 한번 씹어서, 그죠?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씹도록 하면 뭡니까? 제거가 된다. 뭐가 되느냐? 번뇌가 제거가 되고, 이 일기, 뛰어난 기운입니다. 아주 뛰어난 기운이 바람처럼 휙 날아가는 거죠. 표일해져서 그 모습이 뭡니까? 신성과 같게 된다. 그래서 사과를 한번 이렇게 씹으면 온갖 번뇌가 사라지고 신선이 되어서 날아오르게 된다. 이 사과를 찬미한 시 중에서도 이만한 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내금이라고 해서 새가 날아올 만큼 향기가 뛰어난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기품, 단거, 중과 선하고, 그죠? 응수, 개개직, 천전이라, 당한, 만천, 시기하다, 훔치다, 난득하고, 갈증을 해소하다, 해갈무는 병즉 전이라, 병이 낫다, 나을 전이 됩니다. 병이 낫다. 상간, 옥기상, 처연하고, 노응, 성협, 적래선이라. 영인 일작 재번뇌하고 하니 일기 표표 골욕선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 시가 참 좋습니다. 굉장히 시가 좋으니까 꼭 한번 보았으면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한번 해줍니다. 사과 꽃이 이제 다 지고 이제 사과가 저 연구실에도 지금 요 조만한 요 작은 사과가 작은 사과나무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사과 열렸는데 아무튼 이 사과와 관련된 지봉 이수강의 시를 한번 오늘 읽어 보았습니다. 자, 좋은 시이니까 뭐 분위기도 한번 바꿀 겸 해서 오늘 지봉 이수강의 사과 시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 시도 참 좋은데요. 자, 여기 허백당 성현. 이 허백당 성현이라고 하는 이분의 시도 참 좋습니다. 자, 요거 내가 꼭 한번 들려주고 싶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허백당 성현의 시인 요 내금청 시 제목이 뭐냐면 시의 제목이 임금입니다. 임금. 자, 시의 제목이 임금인데, 자, 다음 영상에서는 요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주 시가 참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시를 한번 봤습니다. 동일식 내금과, 자, 겨울날 내금과, 즉 능금을 먹으면서
먹으면서라고 한 시입니다. 기품 단거 중과선하고 응수개개직 천전이라 당한만천투 난득한데 해갈문헌병 즉전이라 상차곡기 상처연하고 노응성협 정내선이라 영인일작 제번뇌하니 일기표표 권력선이라. 자, 이 지봉 이승왕의 이 시였습니다.